예, 시장은 견조한 상승세이고요. 무엇보다 또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1,280원대까지 내려와서 그동안의 부담 요인들이 또 하나 좀 사라진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이어질까? 오늘 반도체 상승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요. 오늘 시황 해설자들 10시 시황 해설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늘도 시장을 읽어주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코스피 2640이어서요. 주제 한번 보시면 2700이 나왔습니다. 예, 코스피 2700을 위한 두 가지 변수는 뭐냐? 뭐 굳이 딱 2700이 아니더라도 그죠? 예, 위로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가지 변수가 뭘까 이제 궁금한데 당장 미국의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2월 FOMC 회의를 이제 오늘 내일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부터 보면 CPI는 흐름이 어떨까요?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은요? 일단 지난달 대비 제법 낮아질 걸로 보고는 있죠. 네. 그러니까 CPI 전망치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는 4.0 또는 이제 4.1% 정도 보고 있고 전월 대비로는 0.1 또는 이제 0.2%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 대비 이제 상당히 좀 내려갔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5.3, 전월 대비 0.4로 좀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CPI만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수치가 아주 4.5%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한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이제 표로 보고 계신 게 JP모건에서 이제 제시한 이제 CPI 시나리오 구간별 어떤 이제 시장 전망을 얘기한 건데 확률 높은 75% 확률로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4.0에서 4.4% 사이만 나온다라면 시장은 이제 웬만하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안 좋은 쪽, 하락하는 쪽 시나리오가 이제 두 가지 정도 되는 건데 4.5 이상 나오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4.5%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CPI 자체는 이제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물가가 좀 진정됐다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가질 것 같은데요. 다만 CPI가 이제 9.7, 막 9.8 우리가 그때 비하면 지금 4%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근데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원 CPI가 안 떨어지는 게 시장의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CPI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6월 수치 같은 경우는 CPI를 3%대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3% 중반 이하로는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3% 중반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근원 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3% 중반이 한계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라는 걸로 부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제 7월에 당장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담은 좀 덜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 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의 기준은 이제 근원 물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근원이 이제 5.3 이상으로 나온다라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조금 상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4% 전후의 CPI,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5% 초반 이렇게 나온다라면 당분간 좀 안도. 근데 이제 근원이 만약에 5.3% 이상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한동안 좀 변동성이 이어지는 뭐 이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헤드라인이라는 것도 단어를 영어를 써야 돼서 헤드라인 CPI라고 안 하고 원래 CPI인데 그죠? 이제 근원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CPI 근원해 봤는데 그냥 CPI는 많이 떨어지는데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근원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무래도 임금이나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고용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임대료도 더디게 미치고 결국 물가가 원하는 만큼은 굵직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부담인 거고요. 그리고 6월 FOMC는 동결적으로 분위기는 굳은 것 같은데 금리는 동결하지만 긴축적인 코멘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살짝 좀 더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 연준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기 때문에 그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은 어떤 태도를 일부러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나오는 메시지 자체는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오늘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면 그 1년 후에 내 소득 전망치가 계속 4개월째 3.0을 유지하다가 2.8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있었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이제 임대료 수치 중에 일부를 보면 전년 대비 계속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이제 플러스권만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한 임대료 수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원 수치도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부터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준의 어떤 발언과 무관하게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체로는 그래도 이제 중립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우호적입니다. 그렇게 긴장해야 될 우려는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말해주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상승세로 가는데요. 미국이 이제 간밤에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소위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했다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저점에서 20% 상승한 것도 보고 한편에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세장 진입이냐 아니면 속임수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저는 만약에 이제 결론만 얘기하라고 하면 강세장 진입했다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일단 이제 양쪽의 어떤 주장의 핵심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세장 배경에는 경제가 결국에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착륙 시나리오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대결 구도로 보는 게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잖아요. 근데 올해는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그런데 재밌는 건 내년도 실적 전망치는 모건 스탠리가 골드만삭스보다 더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좀 하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너무 시장을 보수적으로 봤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약세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쪽은 결국엔 경기 침체가 지연된 거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 있고 지금의 증시 자체가 일부 대형주들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좀 착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좀 우리가 보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저점에서 20% 이상 전환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시장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봐도 1개월 동안의 어떤 확률로 보면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 게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박스 친 데만 보시면 되는데 저게 이제 강세장 전환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어떤 추세인데 보시다시피 0.6%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도 60%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논란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은 논란 속에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다시 밀고 올라갈 확률이 실적이라든가 경기 연착륙으로 볼 때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강세 배경은 뭐니 해도 이제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했고요. 조금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테슬라가 치고 올라오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오르는 것들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 주도가 계속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빅테크주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에 자금이 몰릴 때는 뭔가 불안할 때,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일 때 가장 센 거에만 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예 주식 투자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또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지수를 그냥 견인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재료가 바로 경기 침체 우려였거든요. 근데 6월 들어서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고 해서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은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소비는 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은 진정되니까 급격한 경기 경착륙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빅테크에서 다른 쪽 BIT 종목군으로 넘어갔거든요. 뭐 산업재라든가 소재라든가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로 이제 자금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빅테크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걸려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8,900억 달러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3조 달러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3조 달러를 또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내에서도 이제 순환하면서 돌아가되 이제 다른 업종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빅테크의 독주보다는 이제 순환,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분산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기술주만 가는 건 아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주라든지 혹은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미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렇죠? 순환이 되고 있다. 우리 시장도 그런 여파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효과로 2차 전지주들이 뭐 강세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지만 국내 2차 전지주는 여전히 반도체나 이렇게 버금가는 주도주로서의 시속 게임 이런 어떤 배톤 퇴치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빌드업이 돼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사놓은 거고, 맞아요. 2차 전지는 그런 징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기존의 시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잠깐 쉴지언정 실적에 대한 어떤 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턴의 기대감이라는 건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주도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가 10일 연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전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순환, 반도체 잠깐 쉬고 있을 때 순환하는 종목 정도로 네. 보고 결국엔 주도권은 좀 반도체가 다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은 반도체가 오르면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겠거니 하는데 외국인들 순매도이거든요.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를 나타내는 걸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론하건대는 뭐 기관들이 좀 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엄청 사다가 지금 조금 주춤해요. 그죠? 매수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 중심의 수급 관심주로는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좀 주춤한 거는 환율하고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대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1,28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의 저평가 단계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를 매수하던 외국인들은 잠깐 이제 쉬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고, 또 환차익을 노렸던 어떤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대형주들의 수급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CPI나 FOMC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 구간에서는 시장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뭐 6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짝 순매수는 하지만 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는, 뭐 최근에 4일 중에서 3일 팔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는 좀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그 틈을 잠깐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좀 특징적인 게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중공업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원전 수주하는 이제 두산그룹의 계열사들이라든가 네.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CPI, FOMC 결과가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 최대 길게 본다라면 이제 7월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순환해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은 다시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매수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끌어올리는 어떤 흐름이 이후엔 다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쉬면서 이것도 외국인들도 약간 좀 종목의 확산? 그러니까 그동안은 반도체만 사다가 지금은 예. 이제 다른 종목들도 조금 반도체 쉬면서 다른 종목들도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예. 완전히 한국 주식을 살 때랑 삼성전자랑 살 때랑 다르거든요. 한국 주식을 살 때는 5개 업종 중에 4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예. 이 5개 중에 4개 업종을 동시에 사면 한국 증시를 사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사이클로 조금씩 가면서 메인은 네. 반도체로 두되 이제 주변 종목을 조금씩 사들이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 흐름 읽었고요. 이동훈 대표님이 보시는 또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섹터는 어떤 걸까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네. 반도체 가격 회복이 좀 빠를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 또 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국에 들여보내는 게 이제 1년 유예될 것 같다라는 보도 나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당분간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거 이외에는 앞서 수급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조선이라든가 또 조선의 자재를 공급하는 부품주들, 장비주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차부품주들, 뭐 이런 기업들,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중동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건설주, 재건 사업 관련된 연결고리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뭐 시장의 중심에 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네. 조선주도 뭐 사실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조정받으니까 조정인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사실은 제대로 조정도 받지 않은 상승각이고요. 자동차가 살짝 좀 고민됩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를 말씀하셨는데 부품주보다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 현대기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조정을 좀 받는 느낌이었어요. 자동차가 가야 부품주가 가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코멘트 좀 해주세요. 예, 자동차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노이즈 영향이 네. 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나왔던 이제 자동차 도난 이슈라든가 이런 네. 것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들,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하고 같이 또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조금 수급이 넘어간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을 본다라면 내년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보면 일시적인 조정 이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완성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노이즈를
흡수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서 뭐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서 이제 차 부품주 포함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뷰를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비스가 9% 급등세네요. 부품주 현대그룹 관련 가운데는 자동차 부품, 특별히 조정 이후에 갈 때는 부품주가 더 탄력 있게 전의 경험처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보면 보통 이제 완성차 대비 부품주, 그러니까 뭐 이건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 기업 대비 공급하는 업체들 주가 상승률이 보통 2배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안정성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또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외국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이제 국내로 좀 가져와 투자하겠다. 물론 뭐 세제적인 요인들이 세금적인 요인이 많긴 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가 갖고 와서 국내 투자한다면 부품주 관심이 있다. 이런 로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95%를 뺀 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한 건 상당한 메리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궁극적으로는 국내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는 좀 유리한 환경이 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화요일 시황 해설과 관심주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